근데 우리가 써야 될 리튬의 양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전기차, 뭐 기본적으로 IT, 전자기기 이런 것들도 많이 쓰이고요. 저는 K 리튬으로도 우리나라가 한 번 더 이런 명성을 오늘 좀 특별히 리튬 관련해서 준비하신 자료가 있다. 맞아요.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최근에 제가 이제 리튬 쪽을 좀 공부를 그전에도 하긴 했어요. 근데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게 된 이유가 이 탄산 리튬이라는 거의 가격이 톤당 1억을 돌파했다라는 뉴스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그 돌파했던 가격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톤당 계속 1억이 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탄산 리튬은 어떤 배터리를 만드는 거에 주요한 부분이다. 고순도의 탄산 리튬은 LFP 배터리를 만드는 데 쓰여요. 이게 이제 리튬 인산철, 중국의 CATL이나 BYD 쪽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배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점점 올라가면 당연히 원가 올라가죠.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상식이 이제는 아닌 거예요. 리튬 인산철 하면 싸다, 저가형 배터리다. 그래서 엔트리 모델에 많이 들어간다.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이 역전될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 탄산 리튬을 가지고 정제를 해서 정제 제조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리튬은 전 세계에 미량으로 다수의 지역에 분포가 돼 있어요. 뭐 고산지대에 있는 아르헨티나나 뭐 칠레 이런 고산지대 여모 이런 쪽들은 이제 순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쪽이 3% 정도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97%는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리튬 광산 이런 쪽들도 최근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어디랑 MOU 했다. 막 이런 얘기들 나와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정광의 형태로, 금속의 형태로 거기에서 이제 추출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에서 더 유리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한정적이다. 근데 우리가 써야 될 리튬의 양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전기차 이 부분이 촉발을 시켰는데 이쪽이 사실 아직까지는 비중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리튬이 쓰이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IT, 전자기기 이런 것들도 많이 쓰이고요. 이런 것들이 의학 쪽에도 또 쓰여요. 뭐 치매라던가 이런 쪽에도 효과가 뭐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리튬 염호가 위치해 있는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이런 것들의 퍼센티지가 낮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좀 나와 있다라고 얘기가 들리고요. 그래서 이 리튬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이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 이제 화면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이 자료가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서치 센터 자료예요. 그런데 배터리용의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의 수요 전망을 보게 되면은 자, 이 하늘색이 조금 연한 파랑색이 수산화 리튬의 수요예요. 2022년부터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탄산 리튬, 이거 진한 파랑색이죠. 수요가 더 많아요. 근데 증가폭을 보세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탄산 리튬도 증가하긴 합니다. 이게 이제 LFP 배터리의 주 원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산화 리튬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이니켈, 주행거리를 더 늘릴 수 있고 고급형 배터리죠. 우리나라 3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수요는 이렇게 커지는 거죠. 증가폭을 보세요. 근데 탄산 리튬은 이제 피크아웃을 해가는 이런 분위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산화 리튬으로 얼마나 정제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량의 리튬이 그냥 분포해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다 불순물 제거해서 결국에는 고순도의 탄산 리튬 그리고 탄산 리튬에서 다시 949이라고 하는데 99.99%의 수산화 리튬을 얼만큼 잘 뽑아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포스코 홀딩스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경암형이라고 해서 광석으로부터 뽑아내는 기술도 가지고 있고요. 그게 이제 자회사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르헨티나 염호 아까 말씀드렸죠. 가치가 이제 250조에서 300조다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불순물이 섞여 있는 염호의 염수로부터 탄산 리튬을 추출하는 이런 시설 설비 그런 것들을 그 염호 옆에다가 또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래 걸려요. 뭐 자연적으로 이거를 농도를 건조시켜가지고 뽑아내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게 대략적으로 이제 건조시켜서 한 0.4% 정도의 이제 순도의 염호를 뽑아내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일단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몇 년 새에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다 해버렸던 거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 공급이 부족한 건 여기 보시는 대로 일단 21년도에 세계 리튬의 광산의 생산량은 52만 톤이에요. 호주 정부 기준입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검증된 리튬의 매장량은 2200만 톤이에요. 엄청 많은 거거든요. 40배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미국 정부 쪽의 자료입니다. 그리고 확인된 매장량으로 가면은 다시 4배가 증가해요. 8900만 톤으로 증가돼요. 그래서 매장량은 분명히 충분합니다. 근데 도대체 왜 리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정제를 할 수 있는 기술 캐파를 가진 곳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량의 리튬이 있긴 한데 이걸 경제성 있게 채굴을 하고 해서 이 양극재 쪽으로 공급할 수 있고 한 게 정제 시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건은 리튬에서는 정제 시설. 아까 제가 그 일론 머스크 얘기 잠깐 드렸잖아요. 그 뭐라고 그랬었죠? 정제 사업은 정말로 돈을 찍어내는 면허다라고 했어요. 본인이 전기차를 하면서 북미 쪽에서 점유율을 80%까지 올리고 정말로 자율주행 거기다 접목시키고 이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제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정제 사업, 정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쪽이 결국에는 초갑의 위치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가뜩이나 리튬 모자라고 배터리 모자란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 수산화 리튬 정제 받을 수 있는 이 기업들의 모든 돈이 다 몰리고 제발 이쪽으로 배터리 만들 수 있는 수산화 리튬 좀 주세요. 이렇게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수산화 리튬 쪽이 사실상 탄산 리튬에서 수산화 리튬을 정제할 때 손실률이 굉장히 커요. 네, 그만큼 많은 양을 뽑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포스코의 포스 LX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그 포스코 쪽에서 한 2010년도 정도였나요? 그때 아마 이제 리튬 쪽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면서 팀 내부에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테스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당시 포스코 캠텍에 있던 그 전웅 박사라는 분의 기술을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포스 LX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당시에 좀 홍보를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리튬 염호 이런 쪽들로 탄산 리튬 들어갔을 때 회수율을 한 60%에서 70% 사이 그 정도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 회수율이 낮은 회수율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만큼 한 30-40%는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회수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탄산 리튬이 들어가 있는 폐배터리 쪽에서는 우리가 리튬을 아직까지는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경제성 면을 봤을 때 가뜩이나 가격 차이도 좁혀지고 있는데 탄산 리튬 가격이 급등하면서 LFP와 그리고 하이니켈 배터리의 가격이 좁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리튬이라던가 코발트 이런 휘토류 광물을 회수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점점 더 하이니켈 배터리에 이런 경제성이 더 부각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LFP 배터리에서는 리튬을 회수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일단 전기차에는 수산화 리튬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전기차에서 중요한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에너지 밀도예요, 밀도. 네, 이게 높아야지만 주행거리를 길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같은 양의 배터리 무게를 가지고 얼마만큼 가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뭐 우리는 500km를 한 번 주행으로 가는데 충전으로 가는데 이거는 1000km를 갑니다. 근데 배터리 무게는 뭐 2배 더 무거워요. 이러면은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얼마나 같은, 왜냐면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배터리 무게 때문에 전기차가 무겁습니다. 그만큼 전비라고 해요, 우리가. 그 갈 수 있는 주행거리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무게가 무거우면. 그래서 무게를 얼마나 낮추면서 많은 주행거리를 보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에너지 밀도와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밀도가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에 탄산 리튬보다 높아요. 그리고 니켈과 합성이 엄청나게 잘 됩니다. 주행거리 늘리려면은 니켈 함량이 많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NCM 811에서 NCM 9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니켈이 더 높아졌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결국엔 주행거리가 올라가고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니켈과 합성이 잘 되는 게 리튬밖에 없어요. 현재로서 어느 것도 대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은 2170 원통형 배터리에서 4680이라고 하죠. 지름이 46, 높이가 80이에요. 근데 또 일부에서는 뭐 46, 95, 46120 이런 얘기도 나와요. 뭐 그런데 어찌가 되었건 여기에서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리튬은 그냥 필수라는 거죠.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 전부 다 필요하고요. 우리가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있죠. 그쪽도 결국에는
이 전해액이 액체 형태, 젤 형태냐 아니면 고체 형태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에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물질들은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되면은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잘못 알고 계신 거죠. 전부 다 필요합니다. 그대로 필요해요. 그래서 리튬은 앞으로도 점점 더 가파르게 사용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중국 뭐 여전히 로컬 브랜드의 LFP 리튬 인산철 위주로 만들지만 지금 중요한 건 누구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하면서 미국에다가 전기차를 많이 보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잖아요. 그쪽은 전부 다 우리나라 배터리 3사와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리튬하고 그 하이니켈 쪽에 배터리가 장착되는 차량들이 많이 팔릴 거고요. 또 미국의 특성이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일단 픽업 트럭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려요. 거기에다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이니켈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또 거기는 SUV 차량, 이런 좀 큰 차량들이 미국에서는 많이 팔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기 모델, 스탠다드 모델, 그리고 경차 이런 쪽에는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점점 더 시간이 지나고 전기차 침투율, 보급률이 같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게 하이니켈 배터리로 필수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배터리 성능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그래서 단지 여러분들이 배터리 점유율이 높으니까 CATL, BYD 높은데 삼성 SDI하고 LG에너지솔루션 아직까지 점유율 이렇고 실적 매출 캐파 이런데 왜 이렇게 높은 밸류를 받는 거야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당연한 거예요. CATL과 BYD가 우리 쪽의 밸류를 받는 게 이상한 거죠. 그죠? 단순히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향후에 많이 팔릴 배터리가 어떤 게 될 거냐, 대세가 어떤 게 될 거고, 그게 지금 중국을 전 세계가 다 고립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과연 이 배터리의 패권을 잡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나라 배터리 3사하고 거기에 관련된 배터리 밸류 체인들이고요.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지금 차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리튬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네. 중요하고, 그럼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그럼 여기서 좀 우리가 투자할 만한 기업 네. 어디가 좀 주목해야 될까요? 네, 일단 아까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구 전체 면적의 70%가 바다예요. 네, 육지보다 바다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늘어나는 리튬 수요를 감당하려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안명에서는 이제 스포듐인이라고 우리가 물질을 부르는데 그거에서 채취하는 방법이 뭐 가장 쉽습니다. 폭탄 빵 터뜨려서 광석 형태에서 이제 채취를 추출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만 가지고는 부족한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튬의 염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다 쪽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고민들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염호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방치가 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아까 포스코홀딩스는 2018년도에 아르헨티나 이제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를 3,300억에 인수를 했어요. 그게 굉장히 커요. 7,700만 평이 넘는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염호가 뭐 한 2,700만 평 정도 되는데 그걸 이제 라이벤트, 뭐 굉장히 유명한 수산화 리튬 이제 제조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런 쪽들이 있고 알파 리튬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염호가 물 1리터당 무기 염류량이 500mg 이상인 호수예요. 그래서 이 리튬 염수는 인근 화산 활동에서 나오는 마그마가 필수적으로 동반이 돼야 됩니다. 마그마가 없는 것들은 이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왜냐하면 마그마에 다량의 리튬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 리튬이 결국에는 지하층에 거대한 그 리튬 염수층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염수를 가져와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9에서 5km 정도 되는 엄청난 땅에다가 이걸 부어 가지고 계속 햇빛을 쬐고 말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자연 증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자연 증발이 돼서 이게 마그네슘, 칼슘을 또 사전에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건 불순물이거든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제거를 하고 18개월을 자연 증발을 시키면은 결국엔 리튬 염수가 나오는데 그게 6%로 농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탄산 리튬을 정제하고 거기에서 또 수산화 리튬을 정제하고 하는데 이거 18개월 자연 증발할 때는 18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그 전에 또 불순물 다 제거해야죠. 염수 끌어와 가지고 부어줘야죠. 환경적인 파괴 요인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ESG 트렌드와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각광을 받는 기술이 이제 DLE라고 하는데 다이렉트 리튬 익스트랙션이라고 해서 이걸 글로벌 수산화 리튬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정제 기업들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개발 단계입니다. 이거 완성된 기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전기차 배터리용으로 쓰이는 고순도의 수산화 리튬은 리튬 광석, 고순도의 정광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양이 사실상 언젠가는 이게 그만큼의 순도를 갖춘 곳들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요.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 LX라는 기술인데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넘어갈게요. 아까 그 농축된 0.3%의 리튬 염수죠. 거기에다가 인을 투입을 해요. P죠. 인을 투입을 해서 이게 인산 리튬으로 추출이 되는 거예요. 탄산 리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산 리튬으로 추출이 되면은 우리가 아는 그 인산 리튬 맞아요. 인산 네, 인삼이 아니고 인산 리튬, 인산 리튬으로 석출이 되는데 이게 지금 포스코홀딩스에서 데모 플랜트를 운영을 하는데 연간 한 1000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포스코홀딩스가 여기에서는 이제 리튬 염호 쪽에서는 그래도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 거고요.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아까 제가 잠깐 포스코에서 이 포스 LX라는 기술을 갖게 된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그 전웅 박사라는 분의 기술을 추진해서 그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쪽에서 그런 기반 기술들을 연구 개발하도록 했고 거기에서 이제 결국에는 전웅 박사 팀이 최우수 기술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포스 LX라고 명명하고 포스코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기술을 계속 개발을 했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기술을 주축으로 했었던 그 최고 리튬 권위자죠, 포스코에서. 그분이 이제 다른 부서로 좀 이동을 하게 됐나 봐요. 그러면서 약간 회의감을 느꼈다라고 봐야 될까요?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와서 일단은 이 리튬 관련된 기술을 더 진보를 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포스코에서 나오니까 소송을 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실상 이거 나오면은 내가 회사에 소속돼 있다 나오면은 그냥 남 혼자예요. 개인이죠. 근데 포스코 뭐 그냥 기업도 아니고 엄청난 대기업이잖아요. 여기에서 너 이거 리튬 기술 우리 회사 내에서 해가지고 포스 LX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소속된 기술이야. 이거 쓰면 안 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박사분이 만들었던 기술은 거기에서 더 진보된 기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CULX 기술이라고 해요. 이거는 인을 투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인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그냥 리튬 염수, 아까 말씀드렸죠. 0.4% 리튬 염수를 가지고 와서 그냥 바로 마그네슘, 칼슘도 불순물이었잖아요. 그걸 제거를 하지 않고 곧바로 그냥 촉매라는 물질과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리튬 복합 조성물이 나오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정제해서 고순도의 탄산 리튬을 생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걸 정제를 시켜서 99.99 포나인이라고 하는 고순도의 수산화 리튬, 즉 하이니켈단으로 적용이 되는 지금 대부분의 전기차 배터리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수산화 리튬을 정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송을 포스코에서 했는데 이거 무효 판결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특허와 지금 포스코에서 가지고 있는 포스 LX의 특허는 다르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거죠. 그만큼 일단은 좀 인정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저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기업 이름은 그냥 지나가는 쪽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분이 나와서 결국 이 소송에서 이기고 그러면서 리튬 인사이트라는 기업과 리튬 플러스라는 기업을 이제 자녀분들의 지분을 섞어서 만들었어요. 그런 이유에 이게 최근에 좀 말이 많아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코스닥이 뭐 CB 찍어내는 공장이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기사화가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무자본으로 기업들을 인수하고 CB 찍어낸다. 그게 이제 지금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기업과 WI라는 기업으로 지금 바뀌었는데요. 이름이 예전에 코리아 SE라는 기업이었고요. 그리고 프롬소어티라는 기업이었어요. 그게 지금 이름들이 바뀌면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전웅 박사가 설립한 기업들로 이제 인수가 돼가는 그런 행보들을 보여줬던 거죠. 그러면서 주가들이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뛰었어요. 뭐 2,000원에서 사실 3만 원이니까 15배.
정도 갔다가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거기다가 WI라는 기업도 지금은 거래 정지가 들어갔어요. 근데 정지가 사유는 액면 병합입니다. 네, 그래서 12월 9일 날 거래가 재개가 돼요.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것도 일단은 같이 리튬 관련주로 묶이면서 이름들이 다 바뀌었어요. 이건 하이드로 리튬으로 바뀌었고요. 이 Y라는 기업은 거래 재개가 되면서 어반 리튬, 이 도시 리튬이라는 걸로 바뀌는데, 이 도시 리튬이라는 건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묶여 있어서 이 WI라는 기업이 하게 될 것은 폐배터리의 블랙 파우더라고 해요. 우리가 폐배터리를 잘게 부숩니다. 막 가지고 와서 다 쓰게 되면, 제가 그때 수명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배터리 수명이 보통 10년 이상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장이 되면서 빵빵 올라갔던 종목들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성일하이텍, 세비캠, 코스모화학, 이런 것들이 폐배터리, 결국에는 지금 리튬이라던가 배터리 많이 부족해질 건데 이런 것들 회수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고 부각을 받았던 거죠. 그러면서 주가들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성을 차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이거 우리 생각만큼 빠르게 안 나와. 이게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WI 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지금 특허상으로, 저도 이제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특허가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65개국인가 66개국에 출원이 돼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요. 그만큼 기술은 일단은 특허에 의해서 지금 나와 있다라는 거고요. 네. 거기에서 폐배터리를 갈아서 블랙 파우더에서 리튬 회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산화 리튬 이런 들어가 있는 하이니켈에서는 추출이 지금 돼요. 네. 그런데 그 기술이 아니고 지금 당장 더 빠르게 나오는 LFP 배터리, 수명이 짧습니다. 이게 보통 한 1000회 정도를 충방전 하면은 배터리 수명이 다 됐다라고 봐요. 이거는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예요. 근데 LFP 배터리는 그만큼 안 돼요. 충방전의 횟수가 짧다는 거예요. 거기다 주행거리도 그만큼 못 따라오죠. 에너지 밀도 이런 부분에서요. 그러면은 우리가 10년이 안 걸려도 탄산 리튬을 주원료로 하는 이 LFP 배터리는 빠르게 폐배터리 형태로 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출현됐을 때 지금 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쪽 기술에서는 지금 그것도 리튬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에 하이드로 리튬은 지금 하게 되는 일들이 조금씩은 나눠져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하이드로 리튬은 이제 순도 99.99%의 수산화 리튬의 정제 사업을 하게 될 거고요. 이거 얼마 전에 뭐 EV 첨단 소재 이런 쪽에서 지금 탄산 리튬을 받아서 하고요. 또 이게 하나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조달청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네. 그쪽에서 이런 휘토리오 광물 같은 것들을 만약에 유사시를 대비해서 좀 보유를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탄산 리튬을 이 하이드로 리튬 쪽으로 대여를 해주기로 했다라는 계약이 체결이 돼 있어요. 그만큼 이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이 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이잖아요.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조달청의 리튬 대여 부분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특허 싸움을 대기업과 했는데 무효 판결 났어요. 그럼 특허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 정제 기술을 만약에 지금 특허 나와 있는 대로 확보가 된다. 아까 이제 탄산 리튬을 리튬 염수에서 확보하는 게 CuLX였어요. 근데 수산화 리튬을 정제하는 건 CuLH라는 특허가 또 들어가 있어요. 특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다 그 전웅 박사, 지금은 뭐 이제 대표분이겠죠. 대표분의 이름으로 특허들이 다 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와는 관계가 없는 특허들로 일단은 이 회사들을 만들고 이런 기업들을 만들어서 자금 조달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 이게 이제 정말로 기술력이 있고, 지금 아마 제가 진행되는 단계로는 그 금산 쪽에 공장이 있는데 3,600톤 규모의 일단 수산화 리튬을 정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탄산 리튬 가져와서 정말 고순도 99.99% 배터리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산화 리튬 쪽에 순도를 갖춘다. 정제 시설이 있다. 그게 샘플 테스트가 나가서 정말 양극재 업체들로 나갈 수 있다. 에코프로 BM이라던가 뭐 LNF 이런 쪽들이 되겠죠. 그쪽은 지금 어떻게든 구합니다. 근데 이제 이수화학이라던가 첨보,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쪽들은 이걸 구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자금들, 일단 납입은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차례차례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이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로 검증을 받고 시제품 출시된다. 양산체제가 가능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3,600톤이 나가는 거고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포스코
그쪽에서 지금 데모 플랜트 쪽에서 한 1000톤 정도의 그 탄산 리튬이 아니죠. 그게 이제 인산 리튬이죠. 인을 추가해가지고 만들고 그걸 다시 정제해서 탄산 리튬으로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최종으로는 수산화 리튬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정말 저는 이제 어떤 주가적인 측면이나 이런 수익률을 떠나서 정말 이 바라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갖추고 지금 이쪽의 계획을 보면 3,600톤 캐파예요. 근데 들어오는 자금들 가지고 공장 추가적으로 5만 톤의 캐파를 더 확보할 예정에 있다라고 해요. 만약 그것까지 돼서 53,600톤의 수산화 리튬 정제 시설을 확보한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세계적인 수산화 리튬 정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알버말이나 라이벤트 이런 쪽들, 그런 쪽들의 시가총액을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물론 주가적인 측면들도 따라가겠지만 제가 정말로 바라고 싶은 건 이런 기술력을 확보한 강소기업이 정말 큰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갖추고 자금력들을 확보해서 정말 세계적인 리튬 정제 기업이 우리 한국에서 탄생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바람을 저는 좀 가지고 있어요. 지금의 우리가 이런 휘토류 자원 부국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네네. 뭐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전 세계 80% 이런 부분들을 밸류 체인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기침만 해도 우리는 정말로 이제 고열이 나는 이런 상황들이 자꾸 발생되거든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미국은 계속 고립시키면서 이 미국에서 광물을 조달을 하거나 아니면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조달하지 않으면은 니네 인정 안 해줄 거야. 보조금 혜택 못 받아.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절실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개발되지 않고 있는 이런 염호들이 꼭 이 전웅 박사님이라는 기술이 이런 분의 기술이 진짜 현실화가 되어서 이것까지도 다 개발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버려져 있는 염호들의 가치들 이런 것들을 정말로 레벨업을 시켜줄 수 있는 모든 염호를 가지고 있는 곳들이 다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경제성 없었고 채굴성 없었고 생산성 없어서 안 하고 손 놓고 있었는데 지금 요즘에 추세가 이런 자원들을 국유화시킵니다. 국유화시켜버려요. 나라로 소속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국유화된 자원들 가지고 찾아올 수 있단 말이죠. 한국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었네 라고 하면서 찾아올 수 있는 전 정말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K방산, K미디어, K뷰티, K엔터 굉장히 유명세를 떨치고 있잖아요. 저는 K리튬으로도 우리나라가 한 번 더 이런 명성을 떨칠 수 있는 정말 주가적인 측면도 만약 그게 현실화 된다고 하면 잘 가겠지만 그런 외적으로도 정말 리튬에서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는 부분들을 좀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